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장창환이라고 합니다. SRE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다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는 옵저버빌리티 플랫폼 저희가 개발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아키텍처, 그다음에 저희가 SRE 대시보드 만든 것들,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다혜님께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에 대해서 또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세션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저희가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을 설계하고 개발한 그런 오버뷰 간략하게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모니터링과 옵저버빌리티에 대한 차이점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스템들은 모니터링 시스템들은 대부분 구축을 해서 알람이라든지 그런 장애 대응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장애에 대한 사전 예방이라든지 그런 데이터에 대한 트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까지는 현재 디버깅 수준까지의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을 구현해서 적용을 한 상태고요. 내년과 27년까지 해서 이제 프로파일링 쪽으로 이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의 키 컴포넌트는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로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매트릭을 추출하고 그 매트릭으로 실제 장애 사항에 대한 트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옵저버빌리티에 대한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커버리지는 좀 다양하게 넓게 퍼져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영역, 서비스 영역, 인프라스트럭처 영역, DB 영역 이렇게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고, 저희가 좀 집중했던 영역은 서비스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부족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단에서 실제 이제 백엔드 플랫폼까지 오고 있는 그런 로그들을 수집해서 그 로그에 대한 매트릭을 정량화해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네, 크게 3가지 관점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개발을 하였고요.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아키텍처들이 검증된 오픈소스를 통해서 저희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조를 좀 설계를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로그들을 이제 표준화하는 첫 단계를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IaaS, PaaS, SaaS 이렇게 여러 가지 스테이지 영역들에 대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에 대한 표준화라든지 설계 영역에 조금 더 집중했던 부분이 있었고, 웹 서비스는 뭐 대부분 아시다시피 리스판스 타임이라든지 가용도, 그다음에 에러 레이트 이런 3가지 항목에 주로 집중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IaaS 영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웹 서비스 영역과는 좀 다르게 인프라에 대한 빠른 제공이라든지 그런 라이프 사이클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표를 확장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IaaS 영역까지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을 한 상태고, 이제 계속 PaaS라든지 SaaS 영역까지 확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SLI, SLO를 세워서 그런 그 고객에게 제공한 SLA를 만족하기 위한 그런 영역들을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SLI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SLA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SLA 자체는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인계치 영역에 대해서 몇 %를 차지한다 이런 그런 개념보다는 이게 예시에 나와 있지만 매주 99%의 API 호출 응답 시간이 100ms 이하여야 된다. 이 한 문장 자체가 사실 SLA를 뜻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SLI는 이제 응답 시간을 이제 뜻하고 있고, 이제 지표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LO는 이 응답 시간이 100ms 이하여야 된다. 이걸 합쳐져서 이제 SLA를 고객과 이제 약속을 하고 그런 모니터링을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SRE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을 만들 때 좀 키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크게 4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인디케이터 영역은 이제 그 지표들을 어떤 것들을 지표로 수집해서 실제 그 모니터링을 할 때 이제 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지 그런 표준 매트릭을 위해서 이제 좀 이렇게 설계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로그들을 매트릭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는 저희가 아직 전체 표준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엘라스티서치 로그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그 로그 데이터들을 실제 어떤 매트릭으로 추출할 건지에 대한 그런 영역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로그를 이제 일반화시키고 표준화시켜서 매트릭화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트릭을 통해서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SLI를 추출하고 그 SLI들을 지속적으로 SLO 그 목표치를 세워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구축을 했던 것들은 이제 아키텍처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좀 안정된 아키텍처들을 좀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로그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ES를 쓰고 있는데 그런 ES의 안정성을 확보된 그런 로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카프카 등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로그 데이터로 받아서 저희 쪽 빅토리아 매트릭스로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키텍처는 이제 좀 이따가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집단은 이렇게 앞단에 이제 데이터 프로바이더 영역들은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들에서 들어오는 그런 로그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맷들이 지금 전체 서비스에서 이렇게 뭐 파일로 쌓는 그런 로그 데이터들도 있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프카 등을 통해서 이제 큐잉해서 그 스트리밍을 통해서 또 로그를 쌓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표준화되지 않은 그런 로그 포맷들과 로그 전송 방식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 쪽에서 이제 수집할 수 있는 것들 일단 스트리밍으로 해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저희가 ES에 지금 기존에 구축된 서비스들은 이미 이제 ES에다 그 로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로그들을 다시 꺼내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걸로 컨버팅해서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로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텍스트 로그들을 저희 쪽 그 데이터를 통해서 컨버팅하고 이걸 이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인 빅토리아 매트릭스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수집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 쪽 어드민 매니저라고 해서 이제 저희 옵저비리티 플랫폼을 관리하는 모듈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 프로바이더 영역들은 실제 이제 저희가 봐서 이제 고객 또는 이제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로그들, 그다음에 이제 우측 상단에는 이제 저희 쪽 대시보드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서 아까 서비스의 안정성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서비스 헬스에 대한 대시보드를 저희가 고민을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외부 빅테크 또는 이제 네이버 내부에서 이제 표준 지표로 쓰고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3개 지표를 삼아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그도 이제 제너레이션에서 실제 이제 서비스별로 그룹핑하고 그런 그 매트릭들을 그 로그 표준화를 시켜서 헬스 스테이터스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플랫폼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 빅토리아 매트릭스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인데요. 그래서 이제 시계열에 특화된 그런 시계열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운영성이라든지 좀 쉽게 운영할 수 있고 실제 이제 좀 그 데이터들을 신뢰도 있게 수집을 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다 보니까 빅토리아 매트릭스를 선정을 하였고,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 한 10개 상품 정도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실제 이제 운영성이라든지 이런 오픈 소스로 구현된 그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운영성이 좀 쉽다고 봐주시면 되고, 실제 이제 그 여기서 쓰고 있는 압축 알고리즘이 이제 고릴라 압축 알고리즘이 있는데 여기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미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게 앞에 이제 제일 앞단에 이제 그 텍스트된 그러니까 제이슨 형태로 된 그런 로그들이 실시간성으로 들어오면 그 로그들을 이제 카프카로 스트리밍을 받아서 실제 데이터 큐잉을 통해서 저희 컨버팅 모듈로 들어오게 되고, 그 컨버팅 모듈로 들어오게 되면 실제 이제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매트릭 형태로 이렇게 변환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해보셨겠지만 실제 정형화된 그런 포맷대로 실제 이제 텍스트 로그랑 숫자 로그들이 섞여 있고 그 로그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좀 모듈로 이제 매트릭을 수집을 해서 저장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매트릭스로 이제 저장을 해서 실제 시계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키텍처 간략하게 한번 공유를 드렸고요. 대시보드에 대해서 저희가 구현한 대시보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속 지표라고 말씀만 드려서 아직 잘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실제 저희가 구현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뒀던 게
이렇게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웹 서비스가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웹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인디케이터들을 수집했을 때 실제 이제 장애를 좀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를 조금 더 빨리 디텍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그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응답 시간이라든지 실제 그 서비스를 구성하는 서비스의 가용도, 그리고 이제 실제 사용자 단에서 이제 수행한 그런 에러 레이스에 관한 것들을 이제 주로 세 가지 지표로 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평균 값이라든지 뭐 맥스 민 값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누락된 값들을 좀 많이 발견하고, 실제 이제 폴스 알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를 좀 많이 이렇게 겪어서 저희가 이제 백분위수를 좀 이렇게 적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뭐 0초에서 1초 사이에 들어온 값들이 뭐 1000개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P99, P95 이런 식으로 100분위 그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 값을 이제 순위에 해당하는 값들을 수집을 하고 그걸 대표값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서비스 헬스를 이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별로의 요약된 대시보드와 상세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대시보드는 뒤에서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그 키피처가 되는 저희 그 대시보드를 설명드리면 일단 신호등 대시보드를 좀 제공을 해서 실제 이런 서비스 분류된 서비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하기로 한 그런 값들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실시간 수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없는지 그런 패널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가용도 부분들을 좀 제공을 해서 서비스 성능이라든지 그런 그 처리 용량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지표 중에 이제 리스폰스 타임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말씀드린 SLI, SLO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 P95, P99 값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우리가 정한 그런 SLO를 벗어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트렌드를 측정하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에러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사용자가 실행하는 그 단계에서 어떤 에러 코드들이 발생하는지, 실제 뭐 400 영역이라든지 500 에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급증이나 급감하는 그런 형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케이스 스터디에서 간략하게 또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그 대시보드에서 하나씩 간략하게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6개의 서비스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러 레이시라든지 리스폰스 타임, 가용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측정을 하고 이 서비스의 그 헬스 상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운영자 개발자분들이 보시다기보다는 전체 모니터링 관제하는 그런 영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주로 확인을 하고 실제 이제 서비스 이슈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지표로 삼은 게 이제 리스폰스 타임, 아주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실제 사용자 단에서 실행을 해서 이 하나의 그 트랜잭션이 실행이 끝날 때까지의 그 리스폰스 타임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고, 그 하나하나에 대한 그 트랜잭션에 대한 리스폰스 타임들을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당 한 몇만 건 정도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백분위 수를 P99, P75, P50 이런 식으로 한 3가지 정도 단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집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폰스 타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수집을 해서 실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웹 서비스가 응답 시간이 이슈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용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TPS를 기준으로 초당 트래픽을 어느 정도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당 트래픽에 대한 것들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에러 레이트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케이스 스터디에 또 나오긴 하겠지만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에러들이 이제 갑자기 급증하는 것들이 없는지, 뭐 400, 500 에러들이 어떤 것들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지금 요약 지표도 보여드리지만 실제 이제 하나씩 이 차트들에 대한 그런 그 디테일 차트들도 볼 수 있어서 실제 어떤 리소스 패스라든지 그런 리소스 아이디에서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드릴다운 차트들이 여기 예시를 드려드리는 거고, 실제 이제 아까 리스폰스 타임, 에러 레이트, 뭐 가용성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패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한 드릴다운 차트를 제공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 쪽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구성하는 그 서버들에 대한 지표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서비스 영역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실제 이제 서비스에 이슈가 있는지 아니면 그 서비스를 구성하는 서버에 이슈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디텍션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인프라 스테이터스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한 서버들에 대한 뭐 CPU, 메모리, 디스크 이런 그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상태들도 모니터링을 함께해서 실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아까 그런 서비스 지표와 같이 이제 융합해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략하게 저희 대시보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장애를 대응한 케이스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케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모니터링 시스템과 비슷하게 저희가 스레시홀드 기반으로 급증 급감에 대한 알람을 좀 적용해 놓은 상태고, 실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공통 서비스인 이제 그 인증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 인증 서비스에서 그런 골든 시그널 수치에 대해서 이제 급감 하는 그런 이슈를 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의 수치들이 이제 이렇게 발생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거의 리퀘스트가 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급감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뭔가 인계치로 우리가 걸다 보면 모니터링을 할 때는 뭐 CPU 90, 80 이렇게 걸게 되긴 하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수집한 부분들은 저희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계산을 해서 실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지표보다 자동으로 이제 계산해서 얼마 정도 급감했는지 급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이제 알람을 이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평상시 대비 이제 많이 줄어들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 장애로 이제 리퀘스트가 이제 급감한 부분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장애 시에 이제 이 그 포스트 메소드에 대해서 스테이터스 코드가 실제 기존에 여기 빨간색으로 보시듯이 기존에 한 6분의 1로 이렇게 급감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까 말씀드린 디테일 차트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시간대에 이런 서비스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장애를 해결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그 HTTP 아까 에러 레이스를 저희가 수집하는데 그 스테이터스 코드가 500에러가 급증하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특정 그 서비스에서 저희가 이렇게 알람을 이렇게 받아서 실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이제 10배 정도의 그런 500 에러 레이스 이제 발생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 차트를 확인을 하고 실제 이제 504 코드가 급증하는 것들을 좀 확인했고, 이 504 코드가 어떤 인보크 아이디랑 메소드 리소스 패스에서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API에 이제 에러 확인 요청을 시도를 했고 실제 담당자분께 이제 전달해서 장애를 해결한 케이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SLI, SLO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스레시홀드 기반으로 좀 추세를 그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한 그런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리스판스 타임의 SLO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목표치를 세운 부분보다 좀 많이 이제 급감하는 추세를 확인했고, 이게 밑에서 이제 거의 저희가 97%, 95%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는데 76%로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경우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디테일 차트를 확인했고, 그래서 디테일 차트를 확인해서 이제 리소스 패스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실제 특정 리소스에서 응답 지연 시간이 갑자기 급증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해서 실제 서비스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리고 확인한 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저희 시스템 오버뷰와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정다인님께서 그 서비스 옵저빌리티 플랫폼을 개발한 그 프로젝트 경험 플러스 좀 데이터 분석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딥다이브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정다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앞서 차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부터 가공 그리고 분석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로 빅토리아 매트리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선정하게 된 여러 가지 키 피처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토리아 매트리스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빅토리아 매트리스는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의 핵심 요소인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합니다. 이 빅토리아 매트리스는 2018년에 출시되어서 현재 많은 레퍼런스가 있지는 않은데요. 현재 네이버 SRE에서 이 빅토리아 매트리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버전과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버전 세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체 구축을 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오픈소스 버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이제 키 피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고성능 CDR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뛰어난 저장 효율, 그리고 운영 편의성, 수평 확장 클러스터를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메리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데이터 유실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H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프롬QA를 완벽히 호환하면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능 CDR 데이터 처리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CDR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수용을 해야 합니다. 초당 지금 저희도 40만 건 그리고 더 많이 수용하면 1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어펜드 온리 구조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메모리에 적재를 해두고 이 메모리 맵들 기반으로 파일을 저장을 해두고 실제로 데이터를 배치에 맞춰서 플러시 되어서 하나의 파일로 압축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압축하는데 이게 얼마나 뛰어난 효율을 가지느냐 그것을 확인할 때 이 고릴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고릴라 알고리즘은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동일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면 18초, 18ms, 20ms 단위로 들어오게 되고 앞에 거의 대부분의 자릿수들은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모두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8바이트짜리 6개의 데이터 총 48바이트를 저장해야 되는데요. 이 고릴라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밑에와 같이 11바이트로 충분히 압축이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저장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인플럭스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10배에서 20배 정도 압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운영 편의성입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장하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HTTP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또 별도의 비주얼라이제이션 툴 없이 VM UI를 제공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매트릭별 카디널리티를 각각 확인할 수 있어서 데이터 관리나 쿼리 성능 분석에 용이합니다. 다음은 수평 확장 클러스터를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메리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하나의 모듈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확장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빅토리아 매트리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듈이 멀티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이 용이한데요. 데이터 수집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면 VM 인서트를 확장을 해서
수용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VM 스토리지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조회가 많아질 경우에는 VM의 셀렉트를 확장해서 좀 더 데이터를 많이 조회할 수 있도록 쿼리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실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유실이 되지 않으려면 이 HA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즉 동일 시계열 데이터가 여러 레플리카에서 들어있을 경우에 타임스탬프 기준으로 디듀플리케이션이 되어서 여러 노드에 분산되어 저장이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한 노드가 크래시 나서 중단되었을 경우에도 문제없이 서비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VM 인서트에서는 리플리케이션 팩터를 여러 개를 선정을 해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프롬QL로 조회해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 하나에서도 프로메테우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소스 유형으로 연결해서 쉽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빅토리아 매트리스를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럼 우리 플랫폼에 잘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가장 처음에 테스트했던 내용은 기본 모듈인 VM Select, VM Insert, VM Storage 세 가지 모듈의 장애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정상 상태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 스토리지 노드를 죽였을 때 잘 인서트와 셀렉트가 되는지, 그리고 셀렉트를 일부만 연결했을 때도 조회가 잘 되는지, 얘는 이제 리플리케이션이 잘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이고요. 다음은 셀렉트를 여러 개를 두어서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해서 볼 수 있는지도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방면에서 이 빅토리아 매트리스는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정상 운영 시에는 이슈가 없지만 만약에 노드 하나가 크래시 나서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복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유실 없이 복구하기 위해서 테스트한 모듈이 VM 백업과 VM 리스토어입니다. VM 백업은 백업 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중단 후 재백업, 증붕 백업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요. 리스토어의 경우에는 리스토어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건지 일괄적으로 진행할 건지, 그리고 중단 후 재실행할 건지 롤백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는 VM 백업을 증분 백업으로 설정을 해두어서 데이터 저장하는 백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저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 그 스토리지가 꽉 차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 백업 해둔 데이터로 실제 VM 리스토어를 활용을 했을 때 문제없이 잘 복구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준비가 되었으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컬렉션을 하고 분석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을 만드는 팀이지 어떤 상품 하나를 지정해서 하는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면 연동 상품들과 관련 많은 논의를 통해서 어떤 로그를 가지고 볼 것인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할 것인지, 거기서 어떠한 지표를 뽑을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겟으로 잡은 것이 그 NCP 상품 중에 API 게이트웨이라고 NCP의 모든 API들이 통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API 게이트웨이 상품 액세스 로그를 스트림 데이터로 받아서 걔를 매트릭 변환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다음은 SR이 웹서비스 골든 시그널 기준으로 인디케이터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는 앞서 청아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리스폰스 타임, 에러 레이트, 트래픽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한 것은 이 데이터를 수집 단계부터 매트릭 변환, 그리고 실시간 수집, 비교 검증, 분석 개선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팀의 가장 큰 철학은 카디널리티가 낮을수록 행복도는 높아진다입니다. 카디널리티가 무엇이냐? 카디널리티는 고유 시계열의 수인데요. 카디널리티가 높을 경우에 시스템의 성능과 리소스의 사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카디널리티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카디널리티가 높은 필드의 예에는 IP, URL, 유저 아이디, 유니크 아이디와 같이 유니크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의미하는데요. 아래는 카디널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빅토리아 매트리스와 인플럭스 DB 기준으로 비교를 해두었습니다. 빅토리아 매트리스는 인플럭스 DB에 비해서 카디널리티의 민감도가 상당히 낮고요. 고카디널리티를 대항하기 위해서 압축 구조와 디듀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발생 지점이 발생했을 때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인플럭스 DB의 경우에는 인젝션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OOM으로 아예 활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빅토리아 매트리스는 뭐 램의 사용량의 증가나 아니면 인제스트가 느려지는 것으로 미리 크래시 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빅토리아 매트리스는 매트릭 중심의 대량 시계열을 수집하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인플럭스 DB의 경우에는 좀 단순한 데이터 저장 위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디널리티를 어떻게 줄였냐? 앞에 왼쪽에 보면 원래 로우 데이터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카디널리티가 높거나 불필요한 아이디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각 데이터의 데이터의 개수 곱하기 요 각각의 값들의 개수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필요 없는 필드들은 제거하여 카디널리티를 낮추게 됩니다. 다음은 카디널리티를 낮췄으면 저희는 정말 많은 상품들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아스 상품도 있고 파스 상품도 있고 앞으로 뭐 사스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놓고 저장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에 데이터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테넌트를 분리하여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넌트 분리는 빅토리아 매트리스 특성상 매트릭 단위로 데이터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넌트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용이하다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NCP 상품을 수용하기 위해서 프로덕트 네임이나 아니면 리전, 도메인 기준으로 여러 테넌트를 분리하여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품마다 파이프라인을 타고 있고요. 각각의 상품마다 별도의 스토리지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데이터가 잘 맞는지 정합성도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분석도 해야겠죠. 일단 데이터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의 개수를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실제 저희가 받은 로그와 저장된 로그가 맞는지 아니면 저장은 잘 되었는데 갑자기 수집 로그가 2배로 폭증한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빅토리아 매트리스를 튜닝한다던가 잘못된 설정 값으로 발생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감지하여 처리합니다. 다음은 그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알람 설정을 위한 차트를 분석을 합니다. 앞서 창원님께서도 한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알람을 걸 때는 스레숄드 기반의 알람을 걸게 됩니다.
근데 스레시홀드 기반의 알람을 걸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CPU 50%인 경우는 대부분은 정상 상태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50%였다가 70%가 됐을 경우가 정상 상태냐, 단시간 안에? 그런 것들은 스레시홀드에서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지하기 위해서 급증과 급감, 그리고 이상 징후를 감시하는 알람들 추가로 설정하였습니다. 알람을 설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해당 알람이 제대로 정상 작동을 하는지 펄스 알람도 검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알람을 저희는 웍스나 이메일로 연동을 해서 받아서 실시간으로 해당 데이터가 실제 이상이 있어서 발생했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수집, 변환, 분석, 감지를 통해서 수동 작업을 통해서 저희는 데이터 1년 동안 진행을 해왔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장애 감지나 리포트 시스템을 좀 자동화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케이스 스터디 보신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알람이 발생했을 경우 실제 저희 플랫폼에서 차트를 바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하면 해당 데이터가 분명히 하나의 데이터와 연관이 있진 않습니다. 뭐 인프라 데이터와도 연관이 있고 다른 상품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 매트릭들의 연관관계를 이 이슈 분석 단계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어디에서 잘못이 됐는지, 어디서부터 이슈가 시작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담당 부서에 노티를 하고 그것을 조치하여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로우를 저희는 LLM과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이지는 않지만 요거를 천천히 하나씩 진행을 해가는 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람 발생 시에 알람을 분석해서 리포트를 정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림에서 보시면 에이전트는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이전트는 데이터를 알람이 발생했을 때 실제 시계열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완료가 되면 다음 에이전트에서 받아서 보고서 작성하는 에이전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에이전트에서 하는 역할은 실제 데이터를 정리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조치해야 되는지를 이 리포트 에이전트 단계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리포트가 떨어질 것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해당 알람에 대한 시스템 성능 분석 보고서인데요. 총 요청수가 얼마인지, 평균 응답 시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에러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상품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모듈들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모듈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여 리포트로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리포트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 다음 마지막 이미지에서 보시면 여기서 작업하는 거는 앞서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장하는 그 행동들을 지침서를 전달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CPU가 20에서 30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CPU가 꽉 찰 테이니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봐라라든지 아니면 리소스를 확보를 하라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이 권장사항에 정리해서 리포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섹션 2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발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